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다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처음부터 중국만 계속 연구하셔서 도가 트신 분입니다. 키움증권 홍록기 애널리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한 네. 6개월 정도 전에 새벽 방송 특집 초대석으로 오신 걸 봤었었는데 네. 당시에 너무 차분차분 설명을 해주셔서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려도 있어요. 중국이 이러다 또 한 번에 또 정책적인 네. 변경을 가져가면 어쩌나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은 그 우려를 뛰어넘는 기대가 많은 사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지금 최근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또 중국으로도 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우려라는 부분이 이제 감염자가 뭐 서방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저거 지금 약간 중국이 통계를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지금 뭐 화장장은 지금 줄을 서야 되고 뭐 몇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현 상황에 대한 진단, 그리고 좀 약간 거시적이지만 중국 주식이 지금부터 좋아진다면 한국 주식도 약간 받쳐줄 수 있거든요. 한번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좀 내포돼 있지만 네네네. 위드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 우려와 기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제 그 정책적인 방향이 뭐 중국의 시장, 그러니까 경기 관점에서도 그렇고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매우 영향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을 당시에는 확진자가 폭증했던 현상들은 공통적으로 나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런 숫자들을 근거로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는 것이 위험하다 아니다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 제로 코로나가 어쨌든 그 독재 정치의 이제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우려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과거의 주석들보다는 조금 더 반시장적인 정책들로 가고 있는 상황은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과거의 세 명의 주석들과 이제 시진핑 주석이 달라진 점은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한 단계 내지 두 단계 이제 레벨이 내려가면서 스스로도 이제 신창타이라고 이제 중고속 경제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인 경제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과거에는 중국의 정책 모멘텀이 주가 수익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혼자서 잘해서가 아니라 대외 환경이 이걸 받쳐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글로벌 환경,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이 모두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 이제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이제 중국에서 뭐 산업 성장이라든지 경제 성장들을 사실상은 지지를 했던 거거든요. 뭐 중국의 제조업이라든지 소비시장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선진국들이 많이 뒷받침을 해줬었던 부분들인데, 뭐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그런 중국에게는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들이 많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사실 그런 환경들은 저는 더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대외 리스크가 보다 조금 더 커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정책들이 이제 뭐 반시장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로 코로나를 이제 같은 흐름으로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당대회까지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모두 봤을 때 저는 제로 코로나를 더 이상 유지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고요. 왜냐하면 가장 큰 거는 어쨌든 3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팬데믹 구간에서 이제 글로벌 주요국들이 부양책을 썼을 때 네. 중국은 같이 동참하는 척하면서 사실 쓰지는 않았거든요. 숫자상으로 맞아요, 봤을 맞아요. 때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껴 쓰면서 외수에 의존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디레버리징이라든지 플랫폼 규제, 이런 하고 싶었던 규제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런 그 수고로움이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제로 코로나를 더 이상 유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도 제 생각보다는 제로 코로나가 완화된 속도가 좀 빠르긴 빠른 것 같아요. 거의 정책은 또 뭐 가열차게 또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차근차근 이제 네. 소위 빌드업을 해가면서 네. 연초나 그리고 한 2월 정도는 돼야지 그런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었었는데 저도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반갑긴 하지만은 저도 한편으로 걱정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글로벌 이제 선례들을 감안을 했을 때 뭐 이런 혼란들은 조금 이제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중국에게 있어서는 제로 코로나가 뭐 단순하게 호재로만 생각하진 않고 있고 이제 경기의 선순환고리가 회복이 되고 중국 시장 주식시장에 이제 기업들의 이익들이 회복되는 그런 가장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중국이 경기 관점에서 문제가 3년 동안 어떤 거였냐면은 공급 측의 생산 활력은 정부의 이제 지시대로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었었는데 네. 이게 어쨌든 수요가 뒷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은 네. 이제 공급 측의 생산은 전부 다 재고 부담으로 쌓이기 마련인데 그렇죠. 이걸 이때까지는 외수,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해서 많이 이제 밀어내고 있었었는데 내수는 3년 동안 계속 위축되어 있는 환경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기 모멘텀 둔화와 이제 맞물리면서 중국의 수출 또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생산 쪽에서는 어쨌든 재고 부담으로 쌓이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제로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되고 그러면 고용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뭐 소득이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소비 심리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수가 살아나게 된다면은 공급 측에서는 재고 부담이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더욱더 늘어나는 그래서 경기 선순환 구조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은 역시 기업들의 이익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주식 입장에서도 그 제로 코로나 완화는 하나의 이제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그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거의 첫 번째 단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체가 사실 시장이 뭐 어떻게 보면 무너졌었죠, 그냥. 홍콩 시장 그렇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뭐 ELS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네, 엄청난 변동성을 촉발했는데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뭐 이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가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요가 언제 살아나냐, 수요가 정말 살아나냐 이런 네. 우려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지금 타이밍에 중국 주식 사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연초까지는 분명히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등등 아마 불확실성은 높아질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연초에는 분명히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네. 있지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제로 코로나가 시장에 반영이 되는 여기서 말하는 시장에 반영이 되는 뜻이 이제 매크로 데이터로도 이제 반영이 되는 거는 뭐 3월이나 4월에 이제 1, 2월 누적 지표라든지 3월 지표들에서 그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그 실제 매크로 데이터에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중국 주식 입장에서는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현재는 어쨌든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좋네요. 저도 중국에 몰려 있는데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중국의 경기 회복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규제입니다. 크게 세 그렇죠.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면 뭐 부동산, 제로 코로나 그리고 플랫폼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중국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변화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요? 사실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기 지도부 내내 이루어져 왔었었고요. 그 기간 동안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은 플랫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홍콩 증시, 그러니까 역외 증시 중심으로 계속 주가가 이제 낙폭이 확대되는 흐름이 있었었고,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계속 저가 매력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었었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매력이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었었고 그게 현재 주가가 그걸 반영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그 올해 4월부터는 경기 회복을 이제 근거로 네. 이제 완화를 하겠다라는 기조를 많이 보여줬었었고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주가로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뭐 제로 코로나 자체가 계속 생각보다 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이제 범중화권 증시가 전부 다
투자 매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이런 기대감이 거의 반영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저는 3기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네. 내년부터는 크게 완화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이 아까 이제 중국을 맡고 있는 3가지 규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그 플랫폼이랑 그리고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국 당국 입장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단기 변곡점 크게 2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전 장기 변곡점으로 이제 미중 갈등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있지만 사실 이거는 중국 혼자 입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정책 관점에서도 분명히 그 2가지 부분들은 이제 노이즈를 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도 그걸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풀리길 바라는 나라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플랫폼 규제 또한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았던 정책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중국 당국이 입장을 바꾸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정책 전환 속도가 빠르게, 그러니까 방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플랫폼 규제 완화는 저는 2기 지도부가 끝나면서 3기 지도로 넘어갈 때 저도 분명히 일정 다른 산업에 있어서 규제가 새롭게 나올 수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현재로서는 그게 어떤 산업일지는 뭐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2기가 끝나면서 완화가 될 거다. 1기 지도부 당시에도 뭐 이제 그런 사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시클리컬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가 있었었고 그 규제가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오히려 뭐 경기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사치 소비재로 말할 것 같으면 뭐 귀지모태 이런 기업들이 좋은 이제 주가 흐름을 보여줬듯이 플랫폼도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플랫폼 규제가 나타났었던 배경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공동부유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사회적인 갈등이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그 우려나 목소리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서방 세계와는 다르게 돈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조금 더 깎아내리고 이렇게 공동부유로 간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한마디로 또 어떻게 보면 서방 세계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컨트롤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하게 자극을 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다 보니까 우리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또 중국이 쇄국 정책, 네. 그 자기만의 정책으로 조금 이제 갈라파고스화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경기가 조금 다소 회복되면 또 이 공동부유나 이런 거는 이 중국의 공산당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불쑥불쑥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있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또 봐야 될지. 물론 저는 이제 공부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공동부유론이 당연히 공산당 체제 하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네. 분명히 그 정책 강도나 방향성은 일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거를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서방 국가들도 뭐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제 공동부유라는 기치를 내건 거는 맞지만 그리고 그 방향성이 이제 자유시장 경제 참가자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건 맞지만 좀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중국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제 성장 동력이 점차 떨어지니까 네. 원래는 양적 성장 별로 강조하지 않았었고 뭐 네. 질적 성장이다 그리고 뭐 공동 부유론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경제 성장 동력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최근에서도 뭐 정치국 회의에서도 그렇고 뭐 경제 공작 회의에서도 그랬었고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 이제 다시 양적 성장을 강조하기 시작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경제랑 이제 뭐 공유 경제, 뭐 여기서 공유 경제라는 게 이제 뭐 쉽게 생각하면은 국유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원래는 시진핑 그 2기 지도부에서는 그 민간 기업들보다는 국유 기업들의 성장을 많이 강조를 했었었는데 그걸 이제 뭐 국진 민폐 현상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들의 성장들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친시장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현재 경기 하강 위험들이 일부분 해결이 되면은 분명히 정책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큰 방향에서는 그
친시장적인 정책은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 시진핑 주석의 정책들이 생각보다는 반시장적인 정책으로 흘러간 배경에는 뭐 대외 환경도 중국에게는 점차 비우호적이 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공동 부유론이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동 부유론이 올라올 정도로 경기는 성장한 상태에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양적 성장이라는 게 없었을 때 중국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거를 지난 한 2, 3년 동안 네. 느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전환이 나오는데 아까 지원 앵커가 잘 짚어준 게 부동산 그리고 제로 코로나 플랫폼 이렇게 네. 3대 규제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부동산이에요. 네. 우리가 제로 코로나랑 플랫폼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얘기는 이제 금리를 조금 이제 조정을 하면서 부동산도 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부터는 부동산 기업이나 보험사들의 규제도 좀 완화시키면서 네. 시장이 한바탕 또 따다다닥 올라왔잖아요. 이게 정말 부동산 중국은 사실 되게 비싸다는 얘기가 많은데 온기가 들어올지 정말 그게 궁금해요. 물론 중국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올해 중국 부동산이 망가진 이유,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많이 부각됐던 이유는 어쨌든 저는 수요 이슈보다는 공급 측 이슈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뭐 아까 금리 인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중국이 뭐 금리가 비싸서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고 가격이 비싸서 수요가 없어지면서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된 게 아니라 이제 공급 측 정확히는 이제 디벨로퍼들의 자금들을 봤을 때 워낙 레버리지가 많이 들어가 있었었고 이거를 선제적으로 잡기 위해서 디벨로퍼들의 상품들, 그러니까 레버리지들을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공급사 입장에서는 이제 상품들을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만기가 나왔을 때 그 부채를 갚기에 급급하면서 이제 공급사가 이제 쌓아놓은 돈을 공사를 짓는 데가 아닌 이런 부채를 갚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공사가 되지 않고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파트를 인도받을 시기에 보니까 지어져 있지 않은 이런 사태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뭐 모기지 금리 이자 내는 거를 거부하고 뭐 이런 등등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게 얼핏 보면 수요 측 이슈로도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공급사 디벨로퍼들의 유동성이 메말랐던 게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정책적으로도 저는 중국 부동산을 조금 최근 들어서는 빠른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의존도, 그러니까 GDP 기준으로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을 택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살려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려다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정책적인 지원들이 결국에는 그 실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제 수분양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 공사장들로 이제 바로 그 유동성을 쏴주는 데 그쳤었고 디벨로퍼들에 대한 유동성은 여전히 옥죄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좀 규제 완화를 당연히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매크로 지표에서도 실제로 회복이 보이지 않았었고 그 시기를 조금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는데 네. 최근 들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 경제공작 회의에서도 장기적으로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거든요. 뭐 부동산 투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등등 이제 그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톤들이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장기 그 정책 틀이 수정된 거는 좀 오랜만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내년 기준으로는 확실히 부동산을 살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사실 부동산이 저는 좀 현재 가계 소비 심리를 많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어쨌든 중국이 현재 가계 소비 심리가 위축된 메인 이유는 결국에 전 제로 코로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로 코로나. 물론 이제 저는 근데 부동산을 다른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쨌든 저는 내년에는 어쨌든 그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통화 정책보다는 어쨌든 재정 정책이 훨씬 효과가 좋은데 그렇죠.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들이 결국에는 부동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 올해도 재정 수입을 보면은 조금 미세하게나마 작년보다는 그 재정 수입이 쌓이는 속도가 조금 느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 경기가 내년에 더 안 좋아지고 즉 지방 정부의 그런 재정 체력이 약해지게 된다면은 내년도 재정 정책이 더욱더 중요하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게 그 재정 강도가 더욱더 올해보다 강해질 거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방 정부의 수입원이 받쳐주지 못하게 된다면 이게 결국 다 부채로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부동산 지표가 그런 재정 정책 관점에서 리스크 지표를 좀 모니터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장기 정책 틀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정책 틀이 변화하고 있고 전체적인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모건 스탠리가 2년 만에 다시 중국에 대해서 강세 전망을 내놨고 방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이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드는 생각은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6개월 전에 나오셨을 때는 경기 방어 성향의 필수 소비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동일한 입장인지 아니면 저희 앵커께서 좋아하시는 카지노의 업종인지 카지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이다 보니까. 네, 리오프닝. 네. 사실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저는 소비주는 가릴 것 없이 거의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부 부동산 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가전 가구 관련된 소비들을 제외한다면은 저는 모든 소비 데이터들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수혜 볼 수 있는 업종들은 소비 업종들은 거의 다 좋을 거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공급 측에서도 중국이 올해 공급의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 산업 생산이겠죠. 그렇죠. 근데 산업 생산이 좋아 보이지만 그게 발전량이 괜찮아지면서 그래 보였던 것뿐이지 그런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생산들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그런 중국 관련 원자재들이 좋아지면서 중국은 소재 에너지들 플러스 이제 범소비주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재 쪽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전체적인 이슈와 매크로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알려주셨고요. 키움증권 홍록기 애널리스트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